어. 오늘의 시사진단 이슈터치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인천시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인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알아봅니다. 가을철 꽃게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의 심각성과 해법을 알아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 미래 산업을 이끌 특화단지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조성 관련 발표가 있다며 인천이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플러스입니다. 정부가 K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낸다는 계획인데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한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일보 김칭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하반기 중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송도에 유수의 바이오 기업이 집중돼 있는 만큼 인천이 많은 장점을 가진 분야인데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정부는 K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추가 공고한 뒤에 내년 상반기에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제정된 관련 고시에 따라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바이오 분야가 추가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조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 전략 기술 범위에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 8개가 포함됐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 금융 지원 조치인데요. 핵심 기술 8개를 소개하자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하고 제조하는 기술, 바이오 시밀러 제조하고 개량하는 기술, 바이오 의약품 원료 제조하는 기술, 바이오 의약품 부품과 장비에 대한 설계 제조 기술 등입니다. 올해 7월부터 R&D 비용의 30에서 50%, 시설 투자 비용의 25에서 35%를 세제 지원합니다. 정부는 집중적인 지원 패키지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충북, 청주, 오송 등 전국 지자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천도 당연히 유치원에 뛰어들었고요. 그럼 우리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어떤 장점이 있다, 강점이 있다 보십니까? 네, 이미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된 바이오 클러스터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CDMO, 즉 위탁 개발 생산 역량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1에서 4공장, 셀트리온 1, 2공장 등을 합쳐서 88만 리터에 이릅니다. 단일 도시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송도 11공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증설, 롯데 바이오로직스 진출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이들 기업 생산 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생산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도는 단일 도시 기준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기술 개발과 임상, 생산까지 모두 가능한 국내 유일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지난 2021년 공무원 K바이오랩 허브에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K바이오랩 허브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랩 센트럴을 본땄는데 이곳에서 모더나 백신이 탄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송도국제도시가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명사로 자리한 만큼 글로벌 기업과 추진하는 R&D 등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 등은 인천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만 없다 하면 내년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로 인천이 선정될 경우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인천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올 상반기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공모에 탈락을 했습니다. 당시 영종 제3유보지에 즉시 착공할 수 있는 그 부지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관련 국내 대기업이 없다는 이유가 폐인이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는 그런 면에서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장관 회의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
우성 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 중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내 추진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실증 브릿지 사업, 즉 대기업과 스타트업 연계 사업에 참여할 대기업을 기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서 내년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앵커 기업 스타트업 참여 규모를 올해 8개에서 내년 10개로 확장할 계획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본사 연구소를 포함해서 2025년 송도 이전이 확정돼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또 스타트업 입주 공간인 K-바이오랩 허브 구축,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센터 건립, 송도 세브란스 병원 개원 등 바이오 산업 지원 인프라를 사업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밝힌 대로 여기는 송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아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라는 특별한 규제만 없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공모에 상당한 강점이 있어 보입니다. 차곡차곡 준비는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 정부가 내년에 특화단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네네. 인천도 아마 이번에 꼭 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이 지정을 위한 과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번 바이오하고 지난번 반도체하고 틀리게 이번에는 우리가 대기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향하는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공학 분야 연구기관과 기업이 직접 거한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전문가들은 생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R&D,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가치사슬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천은 국내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했지만 기업 비중은 국내에서 2%에 불과합니다. 거대 기업만 중심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K-바이오랩 허브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고 R&D 기관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고와 연계해서 특화단지 유치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3유보지가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송도국제도시, 소재, 장비 등이 밀집한 남동 산단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기업과 산업 생태계 연계 방안, 신규 투자 유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새로 꾸려가지고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선거구는 같은 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러니까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국회가 1년 전까지 결정하라는 건데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이슈 현장입니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제 선거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오늘은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선거구 획정은 또 지각입니다. 네. 법정 기한을 5달 이미 넘긴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선거구는 같은 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러니까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국회가 1년 전까지 결정하라는 건데요. 하지만 여야는 지금 다가오는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21대 총선, 지난 총선이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차용했는데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도를 악용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폐해 등을 극복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할 방안을 만들자는 큰 틀의 합의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당 간의 의견차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수와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고 의석수를 축소
축소하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합의점을 현재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의원 정수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석수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총 300석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구 획정하기 위한 기준은 지역구 의석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가 가장 기초 자료인데 의원 정수 확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초 자료도 마련돼 있지 않은 거고 이 때문에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외 부재자 신고 개시 1개월 전인 그러니까 오는 10월 12일이죠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 즉 기초 자료를 달라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야의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좀 획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그 사이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획정이 늦어지면 선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피해를 받는 건 국민이죠. 국민의 참정권 문제가 이제 걸리는데 역대 선거를 보면 18대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47일 전, 19대 총선을 넘으면 44일, 20대는 42일, 바로 직전 총선이죠.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구 획정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인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시군 단위 하나가 선거마다 다른 선거구에 속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신인을 포함한 이 후보 예정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느 선거구에서 어느 주민을 만나야 하냐, 내가 그 주민들을 만나서 정책과 공약을 알려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제한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유권자는 후보자를 검증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인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천은 253개 지역구 의석 가운데 13석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의석의 약 5.1% 정도 차지하는데 인천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약 5.8% 정도를 차지하는 걸 감안하면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구는 인구 상한선을 이미 초과를 했고 이번 획정 과정에서 의석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자님 오실 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석이 좀 늘어날까요?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구수는 선거일 15개월 전, 그러니까 올해 1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그 선거구 253곳, 21대 총선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평균 인구수를 계산해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맞춰야 되는 건데요. 뭐 쉽게 얘기해서 평균 인구수의 3분의 1만큼 더한 수치가 인구 상한선이고 3분의 1만큼 뺀 수치가 인구 하한선입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0만 3,281명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한 선거구당 인구수는 즉 13만 5,521명보다는 많고 27만 1,042명보다는 낮아야 하는 건데요. 인구 상한선을 넘은 아까 말씀하신 서구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선에 미달한 선거구는 합구 대상입니다. 다만 상한을 넘고 하한에 미치지 못하도록 같은 자치구, 예를 들면 서구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경우 분구 또는 합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인천에서는 서구 이 32만 3,253명으로 상한을 넘었고 연수구 갑이 13만 3,276명으로 하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수갑의 경우에는 연수을의 선거구와 그 조정으로 이제 하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서구는 자치군의 인구 조정으로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서구 갑, 을, 병으로 선거구 분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천이 국회의원 수가 1명 증가하는 건데요. 올해 2월에 국회 정개특위가 제출한 시도별 적정 의석 대비 의원 정수 비교를 보면 인천은 현재 13석보다 2석이 더 많아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부산은 같은 자료에서 현재 18석에서 2석 줄인 16석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 대비로도 인천의 의석수는 분명히 늘어야 되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네, 국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을 뽑는 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유권자들은 누가 적임자인지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신속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이맘쯤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중국의 불법 어업입니다. 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불법 중국 어선이 1일 평균 84척, 84척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8월 기준 하루 평균 50여 척과 비교해 약 70%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특히 불법 중국 어선은 이 남북 해양 접경 지역이라는 이 지리적 이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고선 불법 조업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철 꽃게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올해는 꽃게가 많이 잡히는 풍어라고 하는데 불청객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또다시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예, 뭐 매년 이맘쯤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중국의 불법 어업입니다. 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해 NLL 지역에 출몰한 불법 중국 어선이 1일 평균 84척, 84척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8월 기준 하루 평균 50여 척과 비교해 약 70%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특히 불법 중국 어선은 이 남북 해양 접경 지역이라는 이 지리적 이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NLL 이북에서 조업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해역에 들어와 또 조업을 하고 단속에 온다 싶으면 NLL 반대쪽으로 또 도망가는 식입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어선들이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속 엔진을 여러 개 달아 기동력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해경이 나타나도 바로 도망쳐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마치 우리 해경과 숨바꼭질을 하듯이 지금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더 큰 문제는 이 조업 방식인 것 같아요. 이 어족자원을 아주 씨를 말라버리는 이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과 구역에서만 어업이 가능함에 반해 이 중국 어선들은 불법 어업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합니다. 중국 어선들이 주로 이제 또 여기에 또 더 큰 문제가 중국 어선들이 주로 이제 타망 어선을 이용해서 수산 자원을 싹쓸이해가는 게 보통인데요. 타망 어선이란 큰 그물을 이용해 바닥 밑바닥까지 닿게 한 다음에 끝부분을 쭉 끌고 다니면서 바닥의 고기까지 싹쓸이 잡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어민들 최근 꽃게값 하락에 기름값 인상, 여기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까지 겹치면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어족 자원을 아주 싹 쓸어간다. 이거는 정말 어족 생태계 자체를 파괴시키는 큰 문제인데 문제는 막상 불법 조업이 이제 발견이 돼도 쫓아가도 도망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단속이 쉽지 않은 이유 또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경이 따라가도 기동력이 높으니까 도망치면 그만이고요. 만약에 우리 해경이 배에 올라탔다라고 해도 이 조타실로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 외부 출입물을 이중 철판으로 또 용접을 해서 폐쇄하는 식으로 아예 내부 진입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NLL 이북으로 달아나 버리면 해경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예 뭐 해경 배를 들이받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뭐 조타실로 진입을 했다라고 해도 중국 선원들이 뭐 칼이나 낙 같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해경이 뭐 체류탄을 투척해서 대응하는 정말 전쟁 같은 상황이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 2011년이죠. 고 이청호 경사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숨진 뒤 해경에서는 인원과 장비를 계속 늘려서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상 불법 조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 불법 어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실제 납포되는 건수는 매우 적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해양경찰청의 최근 5년간 단속 건수를 보면 2019년에는 115척, 그리고 2020년에는 18척, 2021년에는 66척, 2022년에는 42척, 올해는 8월까지 30척인데요. 결국 우리 해경이 단속 역량을 키우는 만큼 중국 어선들 역시도 그에 대응해 단속을 피하는 꼼수를 계속 진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고선을 납포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납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예, 보통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명이 대단히 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상당히 긴데 이 법률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률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이제 어업 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특별구역에서 이 어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용되는 게 우리 해경이 정선, 즉 배를 멈추라고 할 때 정선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면 정선명령 불응죄라고 해서 이 역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 외 해경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로 또 처벌이 되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실제 구속되는 사례도 있지만 가벼운 사안이나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납포에 응한 경우에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고려해서 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해경은 중고선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NLL 인근 해상에 배치한 중형 경비함정을 기존 3척에서 4척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특수진압대 특수기동정의 순찰도 강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천의 현안을 다양한 시선으로 전하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